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저는 왜 그리도 창피했을까요? 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다 모르는 걸 들켰을 때 저는 왜 그리도 속상했을까요? 저는 늦은 나이에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한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도 누가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런 머저리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적 열등감과 허영심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저는 이곳 아테네에서 시작된 신화, 철학, 정치, 연극 등에 관해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억지로 뇌를 벌려 마구잡이로 우겨 넣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여행하는 내내 헛웃음이 났던,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요상했던 그리스 아테네 여행. 부디 아이들의 서툰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부까지는 말이죠.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등장할 겁니다. 여행 당시부터 영상에 담을 생각이었지만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결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 신화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낱말을 제대로 인지한 게 제 나이 30살 때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지적 허영을 채우고자 허겁지겁 삼켰던 지식인 터라 금세 다 날아가 버렸죠. 다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건물의 크기 자체가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압도감을 느끼시려면 잠실에 있는 엘타워 앞에 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문화유산 1호라는 이름이 주는 아우라는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지적 허영심에 취해 있던 과거의 제 모습에 가장 많이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아테나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테나 여신. 30 전까지 저는 그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신화 속 인물이나 사건을 예로 들며 어떠한 사안을 맛있게 설명해내는 사람들이 저는 늘 부러웠어요. 그래, 나도 이제 명문대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으로 닥치는 대로 신화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면 늘 신화의 한 조각을 우겨넣을 이야기를 할 기회만 노리곤 했었어요. 정말 그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서 신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되려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남들이 저를 지적인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딱 그 동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는 체만 한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걸 숨겼던 경우는 그보다 더 많아요. 우와, 오늘 형님께서는 꼭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맞이했던 첫 번째 축제날 밤, 저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린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나도 밖에서 얘기만 들어봤던 그 유명한 축제에 참여했구나 싶어서 뿌듯하고 신이 난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거든요. 헌데 저는 그때까지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들어는 봤지만 그 뜻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선배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동료하고들은 "와, 오늘 진짜 그래 보여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요? 라고 화답하기는 했지만 그 뜻을 모른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그냥 참 창피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적대학이 전문대였다는 점, 그리고 편입으로 들어왔다는 점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티는 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말이죠. 디오니소스 극장을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느낀 게 그런 류의 생각들 뿐이라서 이 부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장소들을 갔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 다 건너뛰고 곧바로 본진으로 진입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아테네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일 겁니다. 이곳에서 고고학이나 건축학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공터와 같은 이곳의 풍경을 보고 철학적 사유의 흔적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저 저는 현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불완전했던 민주주의, 그리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영원히 완성이란 불가능할 것 같은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딱 그 정도 원론적인 수준 안에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허영심에 겨우 책 몇 권을 읽고 이런저런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에 관해 떠들었던 과거에 대해 고백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단지 원론적인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모든 사안에 있어 늘 어느 한쪽 편에만 굳건히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얘기를 먼저 전하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 어떤 누가 이런 짓을 했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어떤 정당이 이런 짓을 했더라도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건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지니는 기본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늘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아니고요. 단지 어떤 정신나간 권력자의 최악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장치 하나를 얻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그 장치가 매번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은 작동에 있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수사기관이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민주주의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권력자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제도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그걸 강제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요. 양당 체제가 공고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겁니다. 명백한 내란죄를 마치 찬반의 문제인 양 다루는 언론이 있을 겁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마이크를 줄 겁니다. 중립이라는 글자를 양쪽 볼에 새긴 채 말이죠. 하지만 이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시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인 거죠. 민주주의는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많은 석각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살얼음의 형태로나마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도 한 표, 선량한 사람도 한 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한 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참정권을 제한해서도 안 되죠. 예를 들어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나 혹은 연봉 1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더 취약해질 테니까요. 민주주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을 쓸어버려야겠다는 말을 무려 공론장에서 내뱉기도 합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그러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주의에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속성을 늘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희망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봐야 나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심을 끊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악을 막는 것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허약하다고 해도 전체주의가 판을 치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혹은 현재의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그 많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그 어떤 체제보다 더 낫게 만드는 그 장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체제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뽑은 지도자의 위법 행위를 되돌리고 처벌할 수 있는 체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국적이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대한민국은 김정은 같은 쓰레기가 이끄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비참하고 창피합니다. 저는 평소 현실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따금씩 관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려볼 뿐 대체로 침묵하는 편입니다.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양당 체제에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국, 대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느 한 권력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 소소한 일상을 방해하는 게 싫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원할 때 언제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정신 나간 권력자 따위 하나가 제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고 제 소소한 일상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올바르고 좋은 선택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권력자 및 그 가족이 내 편일 때는 옹호하고 침묵하다가 상대편일 때는 거침없이 비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정의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권력자의 최악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막았고 현대에 와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막아냈습니다.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윤석열과 동조 세력을 처벌하는 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척 피곤한 여정이 되겠지만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일상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